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기 토익 RC 차인쌤입니다. 오늘 11월 첫 번째 특강인데요. 오늘은 라이브 말고 라이브 특강을 저희가 진행하는데 이번 주는 우리 수업을 두 번밖에 안 했죠. 그래서 미리 녹화한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주에 우리 정기 토익커들 네, 수업 어떠셨나요? 앞으로 이제 차차차 해 나갈 건데, 자, 이번 주에는 5에서 우리가 600에서 700에서 그리고 800에서 가장 기본인 그 토익 시험을 보는 눈이 있니? 그죠? 파트 5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문법 배운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문장을 알아봐라 이런 거 그리고 음, 어휘 문제 그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이런 거 그리고 6와 7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익이라는 시험이 어떤 것을 문제화시키고 어떤 것을 우리는 그죠 중점적으로 좀 풀어내야 되고 시간 안에 몇 문제를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트 5부터 한번 보기 전에 그 토익 시험이 RC가 LC를 치고 나서 이제 100문제를 치는 시험인데요. LC의 100문제는 우리 첫날에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하지만 파트 5, 6, 7 세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영역 100문제를 75분에 풀어내는 게 토익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75분에 이 100문제를 좀 풀려면 파트 5 30문제를 10분 내에 좀 풀어주셔야 되고 파트 6 16문제 그죠? 4개짜리 지문이 4개가 나오죠. 문제 4개 있는 게 하나에 2분이죠. 그래서 2, 4, 8, 8분 내에 끊어주시고 마킹까지 이제 한다고 하면 맥시멈 20분에는 좀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장 가면 그죠? 그 LC 파트 1 1번 문제가 시작하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10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10시 10분에서 45분 지나면 10시 55분 그래서 10시 55분쯤이 되면 지금부터 RC를 시작합니다 하거든요. 55분에서 20분이 지나면 11시 15분이죠. 그래서 시계가 11시 15분을 가르칠 때 5와 6의 마킹까지 좀 끝나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20분이 지났으니까 55분이 남죠. 독해가 54문제거든요. 그래서 54분 안에 한 문제에 1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좀 풀어주면 딱 75분 내에 100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게 이제 토익 시험입니다. 되게 빡빡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5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5는 30문제, 문법과 어휘를 30문제를 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가 A반에서 B반에서 배우는 파트들이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영어의 팔품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문제들 이런 것들, 전치사, 접속사 문제들, 그죠? 그리고 절반은 어휘 문제들 이런 것들. 어휘 하기 전에 그죠? 사사사 말고 또 뭐가 까먹었네. 동사의 수태 시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리고 특수구문인 원급, 비교급, 최상급 문제, 그리고 가정법 도치까지 요렇게까지 배워야지 이제 토익에 한 바퀴가 좀 문법에 대한 한 바퀴가 지났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 문제죠. 그런데 서론 문제 중에 그날 시험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문법보다 어휘의 비중이 좀 높다. 약간 뭐 16개, 뭐 14개 아니면 뭐 17개다, 13개다 뭐 이런 식으로 문법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하면 그날 시험은 조금 쉬운 시험이다. 문법이 토익에서는 가장 기본이고 좀 쉬운 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었던 문법이 그 문장을 보는 눈이 있니? 문장이 뭐야? 토익에서는 파트 5는 무조건 한 문장을 출제하자.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이게 토익의 기본으로 출발을 하자 해서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풀어보셨나요? 음. 죄송해요. 투부정사의 투를 좀 작게 썼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투부정사의 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구 자리예요? 자, 토익 문제를 만났어요. 무조건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근데 to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가 이렇게 문장 앞에 나가버리면 이제 꾸며주는 쓸데없는 놈이 됩니다. 그러면 토익은 항상 뭘 출제한다고 그랬어요? 한 문장을 출제한다고 그랬죠? 문장이 성립하려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어가 없어도 문장이 돼요. 무슨 문? 명령문. 그래서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물론 정중하면 please라는 것을 쓰기도 하지만 please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를 써야지 문장인데 동사들이네요. 그래서 명령문으로 쓴 거예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정답은 A. 그래서 해석 좀 해볼까요? To secure 하기 위해서
wire rag을 to the wall. 벽에 securely 동사를 쓰면 확보하다 뜻도 있고요. 고정하다 뜻도 있습니다. secure, 고정하다. 형용사로 쓰면 우리 security 할 때 안전한이라는 형용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wire 아시죠? 뭐 선이나 줄 같은 거잖아요. wireless 할 때 wire rag이 뭐 어떤 선반 같은 걸 말하죠. rag. 리스닝에 많이 나올 건데 wire rag을 to the wall. 그러니까 벽에 고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use 사용하세요 이런 명령문이죠. screw를 사용하세요. screw driver 할 때 그죠? 드라이버를 사용하세요. 이제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인데 include 동봉되어 있는 in the package 안에 뭐죠? 포함되어 있는 동봉되어 있는 screw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명령문도 문장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문장이 성립하려면 주어 동사인데 주어가 없어도 문장이 되는 그죠? 명령문입니다. please로 한 것도 우리가 배웠지만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투부정사 문장 앞에 쓰면 이게 컴마 찍고 쓰면 이렇게 수식어고요.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주어는 동사했던데 이 문장에서 수식어고 필요 없죠. 이렇게 컴마 찍고 들어가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꾸며주는 일종의 부사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주어가 생략된 무슨 명령문을 쓴 거다. 그래서 이 자리에 use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문장을 출제하는 게 토익이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풀어주세요. 풀어보셨나요? 2번은 좀 더 쉽죠? 왜? is라고 그죠? 동사가 있고 소유격 뒤에는 이제 명사를 쓰죠. 그래서 동사가 is라는 것은 단수 명사를 썼다. our 명사체 생긴 놈 divis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ivision이 명사죠. 전전전 션션션 이런 끝말로 끝나는 명사인데 division이 동의어가 department죠. 부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그죠? 우리 부서는 department, division은 be in charge라고 하면 be responsible for의 동의어예요. 뭐뭐에 책임을 지고 있어요.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부서는 monitoring 하는 것에 monitoring이 이제 감시하다, 감독하다. 자, monitor의 동의어도 우리 토익에서는 supervise를 되게 잘 씁니다. supervise, 감독하다. 아니면 뭐 감독하다 하면 oversee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애들 동의어. safety equipment 하니까 안전 equipment, 장비를 이런 facility 시설에 있는 안전 장비를 감독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를 쓰세요. 소유격 뒤에 명사. 그죠? 그래서 divid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CBCB 끝나면 형용사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명사 자리. 좀 쉬었죠?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자, 우리 학생들아 풀어보셨나요? 누구 자리예요?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모르면 항상 주어 찾고 동사 찾고부터 하셔야 된다.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미스 크로스는 그래서 주어요. use 사용했다. 쌤 주어 동사인데요. 동사 있는데요. 영어의 90% 동사, 타동사 뭘 사용했어요? updated and spreadsheet를 사용했어요. spreadsheet 하면 그 엑셀 그 문서 같은 거? 엑셀 파일 같은 거를 spreadshee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pdated and spreadsheet를 사용했어요. The operating cost of different departments 하는 거 아까 나왔던 department네요. 다양한 부서의 operating 운영비를 그죠? 뭐 compare 비교한다 이런 건데요. 자, 한 문장에는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죠.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문장인데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미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있죠. 그죠? 동사가 있는데 이 자리에 또 동사 씁니까? 이 자리 동사 자리 아니죠. 잘 모르겠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 아는 대로 푸셔야죠. 아는 것 가지고 이제 풀어야지. 그래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으니까 동사를 빼라. compares 동사죠. has, will 동사죠. 자,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아닌 놈을 써야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동사에서 파생했지만 동사가 아닌 놈, 투부정사 ing, pp는 동사 자리는 못 쓰지만 동사 자리가 아닌 곳에는 쓸 수 있거든요.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To compare, 비교하기 위해서. 운영비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엑셀 시트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셨나요?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아닌 놈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활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셨나요?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빈칸을 잘 모르겠어. 누굴지 알아봐? 우리 오늘 수업에서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제 수업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거거든요. 누구 자리? 주어 찾고 동사 찾았으면 누구지 알아봐. 동사 알아봐. 그죠? give, offer, grant, award라는 요 사형식 동사의 특징이 뭐라고? upcoming, 다가오는 트레이션은 offer, 제공할 것이다.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opportunity는 저희가 나중에 투부정사 할 때 배울 거거든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로 출제가 제일 잘 돼요. opportunity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기회. to experience가 경험하다.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인데 offer는 지금처럼 봐봐. 기회를 제공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사명식으로도 써도 되지만 사형식 간목 직목 목적어를 두 개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뭐에게 뭐뭇을 제공한다 해서 명사를 두 개 쓸 수 있는 특이한 동사가 사형식 동사죠. 그래서 그리고 쌤 명사 앞에는 on 앞에는 형용사를 쓰진 못해요. 왜죠? 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 하시면 안 돼요. participatory 형용사 안 되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관사 있는 거 앞에는 쓰지 못해서 탈락이에요. 동사 자리 아니죠. 그럼 명사와 명사 중에서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주로 사람을 쓰죠. 뭐뭐에게 뭐뭇을 제공한다 해서 participants 참가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명사 앞에 명사를 사람 명사 쓰세요. 간접 목적어 자리에 사람 명사 쓰는 문제였어요. 비교적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참가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에게 제공하진 않죠. 근데 이 문제를 정말 어렵게 내고 싶으면 톡에서 이 offer 자리에 빈칸을 뚫어 놓잖아. 참가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주다. 이렇게 사형식 동사 give, offer, grant, award 이렇게 골라라 하는 어휘 문제로도 출제를 토익 잘 하니까 그것까지 알아두세요. 어떻게? 명사를 두 개 쓸 수 있는 사형식 동사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C. 간접 목적어 자리에 사람 목적어를 써라, 사람 명사를 써라 문제였어요. 자, 난이도를 한 단계 업해 보겠습니다. 네, 풀어주세요. 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누굴 째려봐. 동사를 째려보셔야죠. 그래서 보세요. 이 베버리지 RTD 회사는 is using 사용하고 있어요. 독특한 패키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 뒤에 투부정사가 이제 꾸며주는 to 뭐뭐 하기 위해서 make 이 투부정사 뒤에 있는 동사도 동사죠. 동사 성격을 가져가요. 우리 배웠죠? 600도 배웠고 700도 배웠다. make 몇 형식 동사 욕하게 만드네. find, consider, keep, make 욕하게 만드는 몇 형식, 5형식 동사죠. 투부정사들도 성격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 그래서 이 회사는 is health drink를 건강 음료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형용사 같이 생긴 릴리리에서 릴베라 attractive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특한 패키지 디자인을 사용했어요. 포장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건강 음료를 매력적으로 만들다. 매력적으로 해서 부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health drink라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이 자리에는 우리 형용사 쓰죠. 그래서 형용사는 attractive. drink가 attractive 하죠. 그죠? to 누구에게 a wider 더 넓은 더 폭넓은 range of하니까 a wide range of 뒤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를 써요. 더 폭넓은 고객들에게.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죠? 형용사를 쓰세요. 문제였습니다. 형식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투부정사가 되건 동명사가 되건 이 동사가 동사 성격이 안 바뀌어요. 오형식이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쓸 수 있어요. 동명사가 되건 투부정사가 되건. 그래서 이 자리에는 형용사인 보어 쓰세요. 이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난이도를 또 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네. 뒤로 갈게. 난이도 업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자, 해보셨나요? 이 문제 마치 무슨 문제 같아요? 보기에 어휘들이 있으니까 다른 건 다르죠. 어휘 문제 같죠. 어휘니까 우리 뭐 할 거야? 해석을 또 해보시겠죠. 근데 우리 그 만점 선생님은 어떻게 푸니? 해석을 뭐 굳이 필요 없으면 해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순간에 해석을 하는데 이게 해석이 필요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동사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ABCD를 보니까 어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가겠습니다. 테이스트 테스트죠. 그래서 그 맛이죠. 맛 테스트? 뭐 미각 테스트? 맛 테스트는 suggest that ER을 suggest 나타냅니다. 이런 뜻인데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Very smoothie red bean flavored ice cream. 그죠? red bean이 팥이죠. 팥맛 아이스크림이 very appetizing 하면 형용사 그죠? 되게 그 식욕을 당기는 appetizing 식욕을 돋구는 그 맛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욕을 돋구는 그래서 맛있는 뭐 이렇게 침을 고이게 하는 맛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petizing 그죠? 여러분 appetizing 하다. 이 팥맛 아이스크림이 이 회사의 팥맛 아이스크림이 되게 맛있다라는 것을 왜 쓸까요? 발견했다, find 했다, 알았다, 발견했다 또는 알았다, feel 느끼다, take 가져가다, like 좋아하다. 팥맛 아이스크림이 되게 맛있다고 좋아했다도 될 것 같고, 맛있다고 느끼다도 될 것 같고, 맛있다는 것을 알았다, 발견했다라고 다 될 것 같지 않아요? 해석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결국에는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문법 문제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인 오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뭐 쓰지 뭐 쓰지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거 해석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것 같으면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보고 이 형식을 보고 알맞은 형식의 동사를 고르세요. 오형식의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오형식 동사 이 자리 누구 있었어요? find, consider, keep, make. 그래서 정답이 이죠. find에 해당하는 정답 1로 가겠습니다. 이 팥맛 아이스크림이 되게 맛있다라는 것을 맛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았다. find를 꼭 발견했다라고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알아냈다, 알다. 그죠?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죠? Most people find. 알았어요.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suggest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오형식 문자. 그리고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내요, 토익이. 맛있다고 느끼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각동사 아닙니다. 오형식 정답은 A, 토익이에요. 토익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문법의 포인트가 달라요. 중고등학교 때 좀 중시했었던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것보다 제가 수업에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주는 포인트들이 토익에서는 더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았었던 문법과는 조금 결별을 하셔야 된다. 토익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어휘 문제를 우리가 이번 주에는 배운 게 기본 구조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다음 주 특강에는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어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가 다르네요. 부사절인 것 같아요. B, PP 사이의 빈칸방, 조동사, 동사, 원형, BING, 그래서 동사들 사이에 동사들을 결합해서 쓰는 동사들 사이에 빈칸방이 뚫려 있잖아. 뭐 have, PP 사이에 전부 다 부사절인데 얘는 어휘 문제죠. 풀어주세요. 자, 이 문제는 1초짜리 문제죠. It's located. 위치에 있어요. 이 라파엘 타운홈 커뮤니티는 is located. 여러분, 이거는 3초짜리 국룰 문제죠. 나왔다면, 그죠? 토익의 대표적인 고인물 문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맨날 첫날 나오는 문제. 편리하게 위치해 있어요. conveniently located. 이런 거 부사 시간에 배울 건데,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되게 낮은 문제. 토익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is conveniently located. 편리하게 위치해 있어요. 또는요, 뭐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요. centrally located. 또는 perfectly 해서 완벽하게 위치해 있어요. 이런 것을 위치했다. locate 대신에 뭐 situated 또는 placed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위치했다가 잘 쓰는 부사들이 정해져 있고요. consiste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죠? continually도 계속적으로 약간 비슷한 뜻이죠. commonly는 흔하게 라는 뜻이에요. 흔하게 위치했다는 말은 없어요. 편리하게 위치했다. 정답은 A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어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동사 문제네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 이 문제도 동사 문제인데, 동사절이면 우리는 항상 동사의 목적어를 보시고 동사, 그리고 주어를 보고 이제 동사를 이제 골라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동사는 아니네. 동사인데 동사가 아니네. 이건 뭐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volunteer 자원봉사자들이 will help 도울 것이다. help라는 동사가 오형식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사역동사, 사역이기도 하고 사역이 아닌 make, have, let 이런 동사를 사역이라고 하는데 뭐 help를 준사역 동사라고 해서 사역에 끼워주기도 하고 일반 동사로 취급하기도 해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역 동사의 특징은 let it go 아시죠? let it go 겨울왕국의 1탄 노래 제목 let it go 그거 다 꺼져버려 let it go가 대표적인 오형식 사역 동사 구문인데요 let it to go라고 하지 않죠 let it go 비틀스 노래 let it be 쓰잖아요 동사 원형 쓰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래서 have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어야 목적격 보호에 약간 시키는 의미가 되는 동사들을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동사의 특징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인데 help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닌 투부정사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자, volunteer는 will help 도울 것입니다. 컨벤션이 회의 같은 거죠. 회의의 participants, 참가자들이 their way around 하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죠. 참가자들이 그들의 길을 뭐 할까요? 찾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거죠. find their way. 그래서 목적어를 보고 동사를 골라라. find their way around. 근처에. 컨벤션 센터 근처에 길을 찾는 것을 도울 것이다. find는 아까 오도 되지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걸 발견하다, 알아내다도 되지만 찾다라는 삼형식 동사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동사 자리면 반드시 주어 또는 목적어를 보시고 이제 고르셔야 됩니다. 좀 쉬운 문제였었죠. 어휘 문제의 난이도를 약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자, 해보셨나요? 이 자리는 로케이션을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인데요. 이렇게 ing, 에서 분사 형태도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뭐뭐 하는, 하고 있는인데요. 자, 로케이션이 장소죠. 장소를 꾸며주는 형용사 고르세요 문제인데요. 칸막까지 이거는 수식어 골라서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좀 힌트가 되니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위드인 전치사 쓸 때 최근 토요 시험에 이런 것들을 출제를 잘 했어요. with 뭐뭐와 함께 뭐뭇을 통하여 이런 뜻인데요. is라는 것이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받아줄 그것이 없으니까 뒷문장이 헌츠빌의 소유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헌츠빌의 소유격, 그것에. 그 헌츠빌의 moderate 하니까 온화한 기후와 and well qualified, 잘 자질을 갖춘 workforce가 인력입니다. 자질을 갖춘 인력과 함께, 그러니까 이 마을의 특징이 뭐야? 날씨도 좋아, 그리고 잘 qualified, 자질을 갖춘 인력을 가진 이 헌츠빌은 is very 매우 빈칸하는 장소입니다. For investors 투자자들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날씨도 좋아, 그죠? 뭐 사람도 그죠? 자질 갖춘 사람도 많아. 이런 어떤 장소랄까요? 투자자들에게 뭐 하기에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장소일까요? 유망한 장소. 그래서 promising이 유망한 사람한테도 써요. promising candidate 하면 유망한 후보자라는 뜻이 돼요. 근데 promising location 투자하기에 유망한 장소다. 이 지역이 투자하기에 전망이 되게 좋은 장소다. promising 그죠? 유망한을 뭐라고 한다고요? promising candidate, promising location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offering은 제공하고 있는 장소 말도 안 되죠. proposing 제안하고 있는 장소 꺼질게요. identify 확인하는 장소 다 안 돼요. 그리고 promising은 제가 나중에 분사 시간에 배울 건데 ing 형태로 잘 씁니다. 그죠? ing 형태로 promising location, promising candidate 꾸며줄 때 ing를 꾸며준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동사 자리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800반 학생들이 좀 도전해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보셨어요? 그래서 effective manager 하니까 좀 효과적인 매니저는 좀 효율성이 있는 매니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종종 동사예요. organize가 조직하다, 정리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introduce는 소개하다. 여러분 initiate는 시작하다죠.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D번에 delegate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사로 썼으니까 동사를 알려드리면 권한이나 업무 따위를 위임하다 뜻이 있어요. 업무 또는 권한 따위를 위임하다. 명사로 delegate을 쓰면 대표, 대표자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나 뭐 어떤 파견 보내는 대표? 어디를 대표해서 어디를 보내죠. 대표단들을. 그럴 때 쓰는 대표를 delegate. 우리 회사의 대표하면 representativ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디 파견 보내고 어디 대표해서 어디를 떠나 보내는 대표자 이런 거 할 때는 대표단, delegate라는 말을 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힌트를 좀 잡으셨나요? 그래서 authority라는 명사가 특이한데 권한이란 뜻도 있고요. 권위자, 권위. 얘는 특이하게 사람 사물 명사가 다 되는 명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효과적인 매니저는 종종 권한을 동사예요. 권한을 조직한다, 권한을 소개한다, 권한을 시작한다, 권한을 위임한다. 정답은 D인데요. to에게 other step 다른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다. 우리 delegate를 좀 알아두세요. delegate 위임하다. authority 권한을 위임하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increase 높이기 위해서 team productivity 하니까 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권한을 위임하다. delegate task 하면 업무를 위임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죠? 위임하다라는 뜻으로 또는 대표자라는 뜻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delegate. 오늘의 단어 좀 어렵죠? 그리고 자,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한번 풀어주세요. 어려워요. 빈칸 앞, 빈칸 뒤면서 advantag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문제네. 그래서 이거는 어휘 중에서 형용사 문제. 딱 보자마자 이제 풀리시는 분 있나 몰라. 이 표현을 아시는 분 있나? TLQ Electronic사는 여러분 회사에 S가 붙어도 고유명사죠. 대문자로 썼잖아. 무조건 단수 취급해서 has라고 썼습니다. 이 회사는 has reduced 줄였습니다. Production expenses 하니까 생산 비용을 줄였어요. But 그러나 even more important for its future. 그러나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이분이 썼어요. 심지어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것은 for its future. it가 회사의 소유격 나태를 잘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it has increased. 그것은 이 회사는 increase. It has increased. 그죠? 뭘 증가시킵니까? 더 중요하게도 그 회사는 has increased. 증가했어요. It has increases에서 죄송해요 여러분. 철자가 increases가 아니라 increased로 왔었어야 돼. has pp로 왔었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 회사는 증가시켰습니다. 회사에 뭘 증가시켜요? 여러분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뭐 하는 게 회사의 미래에 조금 더 좀 더 중요한 일일까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죠. 경쟁력을 영어로 competitive advantage라고 합니다. 정답은 C고요. 이거는 덩어리를 외워주세요. 뭐라고? competitive advantage 또는요 competitive edge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뭐라고요? 경쟁력. 우리 회사의 경쟁력, 우리 기업의 경쟁력,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 또는 경쟁력이라고 불러요. 그죠? 경쟁 우위, 경쟁력, competitive advantage, competitive edge. advantage를 훨씬 많이 쓰기도 합니다.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조심스러운, cautious, excessive는 과도한, various는 다양한. various라는 단어의 특징이 뒤에 무조건 복수명사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C. 오늘의 단어 외워주세요. delegate, delegate the task. 업무를 위임하다. delegate an authority.
delegate the authority 하면 권한을 위임하다. 오케이? 또는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 또는 경쟁력이라는 이런 어휘는 덩어리를 외워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Part 5는 이 정도로 하고 6로 가보겠습니다. 자, 6는 토익에서, 그죠? 그, RC에서 두 번째 영역, 131에서 146번까지. 그죠? 두 번째 영역이고요. 한 지문에 이렇게 4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알맞은 문법과 어휘, 그리고 문장 삽입, 글의 흐름 속에서 가장 알맞은 4가지 중에 맞는 문장을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를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데요. 자, Part 5와 Part 6의 차이점이 있죠. Part 5는 어쨌든 문장을 보는 눈이 있니? 문장을 보는 눈이 있니를 묻는 문제라면 Part 6는 글의 내용을, 글의 흐름을,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니? 그죠? 글의 흐름을 읽어가는 눈이 있니? 그래서 문장에서 글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로 출제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9번은 보세요. reveal이라는 동사의 각종 변형 형태거든요. revealed. reveal이 공개하다, 드러내다, 밝히다. 이거 과거 동사 썼네요. is revealing. 이제 현재 진행 시제를 썼어요. C번과 D번을 우리 토익 초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will이 붙었다. 둘 다 미래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will 플러스 동사 원형과 will have pp는 같다 다르다 완전 다른 시제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will 미래의 일에 나타내긴 하는데요. 미래는 단순 미래예요. 근데 미래 완료예요. will have pp는 미래 완료. 미래 완료는 과거나 현재 했던 일이 미래 특정 시점 가서 끝날 때. 그래서 이번 주 주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게 미래 완료예요. 그죠? 2030년도 말까지 이 건물의 공사가 완공될 것입니다. 이게 미래 완료예요. 나는 이번 주 일요일에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이건 단순 미래죠. 그래서 파트 6에서 C와 D 이런 보기 보시면 주로 D는 오답이에요. 미래 완료는 주로 오답이 잘 돼요. 파트 6에서는 미래 완료가 잘 나오지 않아요.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정답은 주로 두 개 같이 있으면 일단 얘를 꺼지게 하고 그래서 과거 시제 쓸래? 뭐 현재 진행 쓸래? 미래 쓸래인데 항상 Part 6는 글 속에서 단서를 잡으셔야 돼요. 글을 쓴 날짜로부터 앞으로 할 일이면 미래, 했었던 일이면 과거 시제, 하고 있는 일이면 진행 시제인데 즉 글의 맥락에서 이제 시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 앞뒤를 보시면서 네 맘대로 푸는 게 아니라 글 속에서 단서를 잡아주시는 문제다. 시제도 글 속에서 단서를 잡아라. 미래 완료는 주로 오답이 잘 된다. 그리고요. 140번 문제는 대문자래요. 대명사 문제죠. 대명사는 주로 앞에 있는 것을 다시 받아주니까 앞글을 직전글 또는 직직전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때로는 거의 90%가 앞에 있는 게 나오고 때로는 뒤에 있는 것을 받아주는 대명사가 나오기도 하니까 앞뒤를 잘 보고 어떤 대명사를 쓰실까요? 고르는 문제고요. 문장 삽입 문제는 항상 보기가 4개가 나와요. 141번이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141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글의 흐름 속에서 왜 하필 이 141번 요 자리에 어떤 문장을 직전, 직후 문장의 관계를 고려해서 속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이거 고르는데 앞도 힌트가 되고 뒤가 힌트가 되는데 141번은 그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글의 흐름은 그대로 끌고 와되 뒷문장도 좀 보셔야 돼요. Over time, these measures 이러한 조치들. 그럼 이런 조치에 대한 언급이 141번에 들어가야겠죠? 이런 걸 가지고 푸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보기가 4개입니다. 4개 중에 3개는 틀리고 1개만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답이 뭐지가 아니라 아니네 오답 속어법으로 풀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오답 속어로 직전, 직후 문장과의 관계 그리고 정 안 되면 전체 주제와의 글의 주제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글의 흐름 속에 가장 적절한 문장, 한 문장을 골라주시는 게 문장 삽입 문제고요. 자, 142번은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도 네 맘대로 내 맘대로 푸시면 안 돼요. 항상 글 속에서 단서를 끌고 오는 게 우리 Part 6의 특징이에요. 자, chemical 화학적인, positive 긍정적인, foreign 하면 그죠? 외래, 외국의. public은 공공이라는 뜻인데요. 142번에는 어떤 어휘가 들어갈까? effect, 효과. on both company and environment 하니까 회사와 환경 둘 다에게 빈칸하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조치들이. 그래서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막 non-toxic한 걸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것이 막 recycled material 하니까 재활용된 material 이런 걸 사용할 거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회사에 그죠? 회사와 환경에 어떤 영향 끼쳐요? 좋은 영향 끼치죠. 그죠? 왜? 화학물질도 사용을 안 해.
그리고 뭐 재활용된 제품을 사용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도 좋고 회사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다. 즉 긍정적인 이런 글 속에서 내용을 뽑아서 푸는 것이 토익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그래서 정답이 실컷 풀어놓고 자 파지립 글의 앞뒤에서 흐름을 끌고 와서 푸는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요 글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이 revealed였어요. 그래서 공개했었다. 공개한 과거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140번 문제가 therefore 뭐 replace 할 것이 우리의 current office니까 주어가 누구겠어? 우리가 우리 것을 바꾸니까 뭐 we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답이 C가 될 것 같아요. 앞뒤에서 끌고 와서 141번 문장 삽입 문제는 그죠? 정답은 어떤 조치들을 취한다. 이러한 조치들. 그래서 조치에 해당하는 회사가 행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뭐 정답은 D일 겁니다. D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끌고 와서 푸는 게 이제 파트 6를 풀어내는 방법인데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해서 실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고 파트 6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구나. 글 속에서 항상 근거를 끌어야 되구나. 이런 것을 주지해 있으면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2주, 3주, 4주차, 2, 3, 4주차에 많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7 가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7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7은 총 독해 지문이죠. 54문제를 푸셔야 돼요. 54문제. 아까 한 문제 1분이라고 그랬죠. 54분 안에 54문제를 풀어내는 게 토익 시험의 기본인데요. 보시면 54문제 중에 그 싱글 패시지 146번에서 175번 요것을 우리가 싱글 패시지 지문이라고 합니다. 싱글 패시지 문제가 2개 딸려있는 2개짜리 지문이 4개, 문제가 3개 딸려있는 3개짜리 지문이 3개, 문제가 4개 딸려있는 4개짜리 지문이 3개, 그래서 총 29개 싱글 패시지가 나오고요. 자, 이중지문 2개, 문제가 5개 딸려있어요. 그리고 삼중지문 지문이 3개, 문제가 5개 달려있는 3중지문 3개, 이중지문 2개, 그래서 다중지문 5, 25. 그래서 29개 싱글 패시지야. 25개, 그죠? 다중지문, 총 54문제로 이루어진 게 토익의 파트 7 독해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독해 지문에서는 크게 문제 유형이 7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700반 학생들은 제가 책에 A반 책, B반 책에 문제 유형별로 매일매일 과제를 조금씩 나눠주고 있고요. 600에서도 하나하나씩 매 주제를 가진 독해를 조금씩 그죠 풀고 있습니다. 풀 것입니다. 혹시 안 풀었다면 2주차부터는 풀게 될 것입니다. 우리 800 학생들은 매주 이제 문제를 풀죠. 매 시간에 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4가지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예요. 가장 기본 문제인데 토익의 파트 7의 독해의 가장 기본 문제 첫 번째가 주제와 목적이죠.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편지의 목적이 뭐예요? 아니면 글을 쓴 목적이 뭐야? 즉 주제를 묻는 건데 주제를 묻는 건 주로 웬만하면 첫 단락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첫 단락을 읽었는데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못 풀겠으면 다 읽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푸셔도 됩니다. 그날따라 시험을 어렵게 내고 싶잖아요. 그럼 처음에 주제를 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걸 부탁하고 싶어.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주로 영어식 글은 2가지 글이에요. 그래서 글의 앞쪽에서 끝내야지 뒤에 잘 나오진 않아요. 90%는 첫 단락을 읽어보시면 편지를 왜 썼는지, 글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주로 언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세부사항이죠. 그죠? Who, which, what, when, where, why, how. 육하 원칙,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세부사항이 제일 좀 쉬운 문제.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죠. 왜? 원하는 키워드, 읽은 키워드를 동그라미 쳐놓고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 찾으세요. 찾았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보기 ABCD에서 약간 말이 바뀌어 있는 걸 고르시면 되거든요. 비교적 쉬운 문제 유형.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이 좀 까다롭고 이게 독해 실력을 제일 많이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사실 확인 묻는 문제 유형인데요. 즉 맞는 것 골라요, 틀린 것 골라요, 언급된 것 고르세요인데요. 자, what is stated? 무엇이 언급되어 있어요? indicate 되어 있어요. mention 되어 있어요. 즉 맞는 것 고르세요. 4가지 보기 중에 맞는 거 하나 고르는 문제예요. 그리고 state, indicate, mention 앞에 not이 붙어 있잖아요. 맞지 않은 거, 언급되지 않은 거, 즉 틀렸거나 언급되지 않는 거, 본문에서 안 나왔거나 좀 틀린 거. 틀린 거 하나. 3개는 맞는데 또는 3개는 언급됐는데 하나는 안 나왔어. 하나는 언급이 안 됐어. 이런 틀린 보기 하나 고르는 거. 요게 not mention, not state 문제라고 부릅니다.
하나하나 대조해서 보기 ABCD를 비교 대조하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이 독해 실력을 제일 가늠하는 문제입니다. 자, 세 가지. 자, 네 번째 문제 유형을 추론 문제라고 하는데요. 추론은 죠 문제에 what is suggested 무엇을 추론할 수 있나요? 또는 infer, imply, most likely 뭐뭐일 것 같아요. probably 이런 그 단어가 들어간 문제를 추론 문제라고 하는데요. 사실 확인 문제에서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이다. 우리 추론과 추측은 다르죠. 추측은 네 맘대로 생각하는 거. 추론은 글 속에서 논리적인 그 근거를 찾아. 근거를 찾아서 이 근거를 바탕으로 유추하는 문제, 즉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정답을 왜 싫어하셨을까요? 몇 단락, 몇째 줄, 어떤 것 때문에 정답을 싫어하셨죠? 본문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론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미스터 킴의 직업은 무엇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일 것 같아요? 회사 또는 뭐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직업이 뭐게 뭐 하는 회사게 특정 인물이나 회사에 대해서 유추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 글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이런 거. 아니면 이 글이 발견될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런 게 추론 문제로 잘 나옵니다. 직업이 뭐게, 뭐 하는 회사게, 이 글이 발견될 곳은 어디게,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 이게 추론 문제고요.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paraphrasing, 말을 항상 바꿔놓거든요.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이 사람 직업은 택배 기사다. 이런 거 안 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 직업을 알려면 이 사람이 맡은 업무들을 보면 아 이런 업무들을 하니까 택배 기사구나. 아 이 회사는 이런 것을 제공하니까 뭐 광고 회사구나. 이렇게 힌트를 통해서 유추하는 문제를 추론 문제라고 합니다. 절대로 네 맘대로 푸시면 안 돼요. 글 속에서 단서를 끌고 와서 푸셔야 돼요. 단서가 부실하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래서 이 1, 2, 3, 4 이 네 가지를 토익 문제의 가장 기본 문제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네 가지인데 여기에서 세 가지가 추가되죠. 글의 성격에 따라서 동의어 문제가 있죠. 동의어 문제는 두세 문제, 작게는 두세 문제, 많게는 한 세네 문제까지. 주로 한 세네 문제 정도가 54문제 중에 출제가 되는데요. 가장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 고르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contract가 계약이죠. 계약의 조건. 계약의 조건이라는 단어가 term인데요. term에 동의어 올라보세요. condition이 계약의 조건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뜻이 비슷한 단어. 그죠? 이런 거.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우리 밑이 만나다라는 뜻 말고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satisfy. 이런 것들이 토익에서 동의어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많죠.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되게 많아. 아까 term도 무슨 뜻이죠? term 계약의 조건도 되지만 midterm, final term에서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요. technical term 기술 용어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관계라는 뜻도 있고 뜻이 되게 많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이 글 속에서 이 여러 가지 뜻 중에 뭐로 쓸게요? 뭐로 썼겠습니까? 무슨 뜻으로 썼게요?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글 속에서 다른 뜻으로 썼을 때 가장 비슷한 거 고르는 거. 우리 프로모션이 무슨 뜻이에요? 프로모션. 홍보, 촉진, 승진 있죠. 그럼 홍보로 썼게? 홍보로 썼게? 촉진으로 썼게? 승진으로 썼게? 그래서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글 속에서 무슨 뜻이게? 요걸 골라내는 게 토익이 추구하는 동의어 문제입니다. 한 세네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말의 의도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 토익 그 독해 지문 중에 카카오 채팅창 지문이 있어요. 채팅창도 우리가 두 명이서 하는 개인 톡방이 있고요. 세네 명이서 이야기하는 단체 톡방이 있는데, 자, 두 명이서 하는 개인 톡방은 두 명이서 이야기하고 문제가 두 개가 딸려 있어요. 근데 세네 명이서 이야기하는 단체 톡방은 항상 네 문제가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 톡방에서 항상 또는 개인 톡방 메시지 채팅창 지문은 이제 국어체죠. 대화체거든요. 이 대화체도 좀 이해하냐 이걸 토익에 물어보는데 공통적인 문제가 있죠. 몇 시 몇 분에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의도가 뭐게요? 한자 큰 따옴표 안에 몇 시 몇 분에 이 사람이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의 의미를 보려면 직전과 직후를 보셔야 되겠죠. 우리 sorry 하면 무슨 뜻이에요? sorry 미안이지만 sorry
하면 다시 말해줄래? 이런 뜻도 되잖아요. sorry만 보고 미안하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sorry? Could you repeat that again?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글의 단락을 보고 미안으로 썼는지 또는 다시 말해 줄래라고 썼는지 글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 말이 차지하는 기능이 뭔지 항상 묻는 문제가 말의 의도 묻는 문제.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가 있어요. 문장 삽입 문제는 이 글 하나를 그죠? 문장 하나를 주거든요. 이 문장이 1, 2, 3, 4 글 중에 어디에 이 문장이 삽입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는 54문제 중에 총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토익의 파트 7 이렇게 7가지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 4문제, 그리고 3문제는 그죠? 5번, 6번, 7번은 글의 성격에 따라서 3, 4문제 또는 2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익의 파트 7 독해는 어떻게 풀어낼까요? 거든요. 어떻게 푸셔야 돼요? 글부터 읽어야 돼요? 문제부터 읽어야 돼요? 독해할 때. 무조건 문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토익의 Part 7은 멈췄네요. 안 멈췄나? 무조건 문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이 있고 문제가 1번, 2번, 3번 이자 무조건 문제에 키워드에 동그라미 쳐야 돼. 그리고 읽고 2번 문제 키워드 동그라미 쳐야 돼. 3번도 맞는 거 골라라 키워드 동그라미 쳐야 돼.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고 보기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보기는 읽으면 무조건 까먹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하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면서 1번에 대한 키워드를 잡았으면 요 단락을 읽으면서 1번 문제를 바로 풀면서 보기 ABC를 읽어보면서 비교 대조할 때 같은 단어를 안 줘. 항상 패러프레이징 정답을 줍니다. 패러프레이징한 말 아시죠? 아까 그죠? 표현이 좀 다르게 한 거. 예를 들어서 본문에는 홈이라고 되어 있다면 지문에 그죠? 보기에는 하우스라고 되어 있다던가 비슷한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패러프레이징하고 똑같은 단어 잘 안 써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주로 오답입니다. 낚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찾아서 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부터 그죠? 또 읽다가 2번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면 비교 대조하면서 2번 문제 풀고 그리고 3번 때쯤은 또 까먹으면 3번 문제를 다시 보시면서 키워드를 상기하며 다시 지문 들어서 3번에 대한 키워드를 찾았으면 그죠? 비교 대조하면서 푸는데 즉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익을 웬만하면 순서대로 문제가 나와요. 1번, 2번, 3번인데 1번, 3번, 2번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웬만하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잡아주시면 웬만하다는 것은 대부분 90% 정도는 순서대로 나와요. 이 단서가 글 전체에 퍼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순서대로 나오니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 단락별로 읽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막 빨리 읽다가 또 읽고 대충 읽다가 그게 아니야. 그냥 한 번 읽어도 정확하게 키워드 근처를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읽고 하다가 또 못 풀고 해석도 안 되고 하다가 또 보고 시간만 낭비하거든요. 그죠? 키워드를 찾아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찾았으면 정확하게 읽고 키워드가 없는 부분은 조금 그죠? 빨리빨리 읽으면서 다음 키워드를 찾고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는 게 토익을 푸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다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가 없죠. 문제 풀어봅시다. 인데요. 문제 풀어주세요. 요거는 저희가 2주차 특강부터는 저희가 바로 이 논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1주차에 6, 7 문제를 풀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600반 그리고 700반 600은 거의 숙제가 거의 없죠. 숙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700반은 저희 과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논리를 통해서. 그리고 800반도 과제를 해주시면 2주차 특강부터는 본격적인 6, 7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주 우리 정리 토익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2주차 다음 주 월요일 11월 7일이죠. 월요일 날 상큼한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어떤 팔품사 그리고 동사의 수태 시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익 시험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6, 7은 항상 글을 보는 눈이 있니. 수고 많으셨습니다.